진짜 나 길바닥에 나 앉아 죽는 꼴 봐야 속이 시원하겠어? 엄마 주머니에 든 그 돈 어차피 나중에 다 내 거잖아. 기철아, 제발. 제발 그만 좀 해라. 그만? 이 상황에서 그만이 나와? 당장 돈 안 내놓으면 나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여. 낡은 빌라의 거실에는 날카로운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밖에는 계절을 알 수 없는 음산한 빗줄기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집안의 공기는 숨을 쉬기조차 버거웠습니다. 필수는 떨리는 손으로 소파 모서리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마디마디가 굵어진 그녀의 손가락은 그간의 고된 세월을 증명하듯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앞에 선 아들 기철의 얼굴은 더 이상 그녀가 알던 순수했던 아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탐욕과 원망으로 일그러진 40 중반의 남자가 서 있을 뿐이었죠. 거실 바닥에는 그가 내팽개친 낡은 지갑이 입을 벌린 채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 지갑 속에는 지난달 겨우 받은 노령연금과 파출부일을 하며 모은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필순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마지막 희망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이제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필순의 심장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뒷바라지했던 결과가 고작 이 차가운 거실 바닥에 냉기라니 그녀는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한 것일까? 아이가 넘어질까봐 평생을 앞장서서 돌을 치워주었던 그 손길이 오히려 아이의 다리, 근육을 퇴화시킨 것은 아닐까? 폭풍 같은 밤이 지나고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기철은 거실 소파에서 코를 골며 잠들었고 필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채 작은 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 방은 그녀의 유일한 도피처이자 일터였습니다. 방 안가득 쌓인 형형색색의 천 조각들과 실타래들이 먼지 섞인 아침 햇살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필수는 평생 퀼트 공예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낡은 천 조각들을 모아 하나로 잇고 그 위에 촘촘하게 바느질을 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일. 사람들은 그녀의 작품을 보며 정성이 대단하다고 칭찬했지만 필순에게 그것은 고통을 잊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그 모진 세월을 그녀는 바늘 한 땀 한 땀에 묻어보냈던 것입니다. 바늘기에 실을 꿰려 하지만 침침해진 눈과 떨리는 손은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겨우 실을 깨었지만 이내 바늘 끝이 그녀의 검지 손가락을 깊게 찔렀습니다. 붉은 핏방울이 하얀 광목천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필수는 통증을 느끼기도 전에 멍하니 그 핏자국을 바라보았습니다. 필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평생 해진 천을 깁는 일만 해왔지 정작 자신의 마음이 너덜너덜하게 찢어지는 것은 외면해왔다는 사실을요. 아들 기철이 사업에 실패할 때마다 노름에 손을 댈 때마다 그녀는 퀼트를 하듯 자신의 살점을 떼어 그 구멍을 메워주었습니다. 하지만 구멍은 메워지기는커녕 점점 더 커져 이제는 필순이라는 존재 자체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죽으면 장례비라도 하려고 마지막까지 지켜온 비상금이었습니다. 필순의 눈에서 마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 돈마저 기철의 손에 들어간다면 정말 자신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껍데기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기철은 어제의 난동은 잊은 듯 뻔뻔하게 밥상을 요구했습니다. 필수는 묵묵히 된장찌개를 끓여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 냄새가 집안에 퍼졌지만 식탁 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기철은 숟가락질을 서두르며 힐끗힐끗 어머니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기철은 잘 압니다. 조금만 불쌍한 척을 하고 조금만 큰 소리를 치면 어머니는 언제나처럼 지갑을 열었다는 것을 그는 학습해왔습니다. 그는 밥그릇을 비우기 무섭게 다시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는 빌린 돈의 이자가 급하다며 당장 몇백만 원이라도 구해오라고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필수는 밥 한 숟가락 입에 넣지 못한 채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필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더 이상은 줄 돈도 없고 빌릴 곳도 없다고 말이죠. 그러자 기철의 태도는 순식간에 돌변했습니다. 방금까지 밥을 먹던 입으로 차마 어머니에게 해서는 안 될 모진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당신이 해준 게 뭐가 있느냐는 식의 그 비수 같은 말들 말입니다. 기철은 급기야 필순의 손가방을 뒤지려 했습니다. 필수는 온 힘을 다해 가방을 품에 안았고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넘어지는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기철은 자신의 힘에 밀려 바닥에 주저앉은 어머니를 보며 움찔했지만 이내 다시 도끼를 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양 거실 바닥에 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라며 비겁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필수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눈물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필수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 상황이 반복되는 동안 빌라 창밖에는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필순에게 자식 농사 실패라는 꼬리표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달래기 위해 손을 뻗으려다 멈췄습니다. 지금 이 손을 잡아주면 기철은 영원히 저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필수는 차가운 바닥의 기운을 온몸으로 느끼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혹독한 겨울이 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기철이 다시 돈을 구하러 밖으로 나간 사이 필수는 서둘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기철이 돌아오기 전에,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다시 약해지기 전에 결판을 내야 했습니다. 필수는 가장 먼저 평생을 함께한 바느질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손때 묻은 가위와 바늘통, 그리고 각지에서 모은 귀한 천 조각들이 가득했습니다. 필수는 그 도구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정리해 작은 상자에 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짐 정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어머니로 살아왔던 과거의 자신을 상자에 넣어 봉인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집안 곳곳에 남은 자신의 흔적들을 지워나갔습니다. 아들의 옷가지들, 아들이 어릴 적 탔던 상장들,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까지.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어린 기철의 모습에 잠시 손길이 멈췄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웃음 뒤에 이런 참담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줄은요. 필수는 사진 액자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미리 알아봐 두었던 부동산 중개소로 향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작은 빌라를 매물로 내놓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집은 남편이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지만 이제는 아들에게 뜯길 먹잇감에 불과했습니다.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아들의 빚을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아들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떠날 자금을 마련하기로 한 것입니다. 중개소로 향하는 길, 필순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주변의 모든 풍경이 마치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듯 했습니다. 매일 아침 들렀던 시장 반찬가게 할머니, 인사를 나누던 경비 아저씨,
그 모든 인연을 끊어내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멈추면 자신은 물론이고 아들 기철 또한 영원히 어머니의 그늘 아래서 썩어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중개소 문을 열고 들어서는 필순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집을 금매로 내놓으며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절대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말 것, 그리고 계약이 성사되면 바로 잔금을 치르고 자신은 떠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중개소 직원은 의아한 눈빛으로 필순을 바라봤지만 그녀의 결연한 태도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순의 은밀한 움직임은 오래가지 않아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기철은 자신의 돈줄이 끊길지도 모른다는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필순이 짐을 정리하던 중 기철이 예고 없이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 아들의 모습에 필순은 당황하며 정리하던 상자를 급히 보자기 뒤로 숨겼습니다. 기철은 집안의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벽면의 사진들이 사라지고 어머니의 소중한 바느질, 도구들이 상자에 담겨 있는 것을 본 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거칠게 보자기를 걷어냈습니다. 쏟아져 나온 상자 안에는 필순의 퀼트 작품들과 몇 건의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기철의 얼굴은 순식간에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을 버리고 도망가려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기철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며 억지스러운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기철은 미친 듯이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어젖히고 이불을 바닥으로 팽개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순이 숨겨두었던 부동산 계약 서류 뭉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서류를 확인한 기철의 눈에 광기가 서렸습니다. 집을 팔려고 내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이 유일하게 비빌 언덕이었던 이 집마저 사라진다는 공포가 그를 지배한 것입니다. 그는 필순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남부끄럽지 않게 살아온 필순에게 이것은 죽음보다 더한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필순은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묵묵히 주워 담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팔거다 팔아서 내 빚 조금 갚아주고 남은 돈으로 나도 내 인생 찾을 거다. 너도 이제 내 인생 살아라. 필순의 단호한 태도에 기철은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비굴한 협박으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달려가 식탁 의자를 내리치며 집기를 부쉈습니다. 늘 그래왔듯 어머니를 겁주어 굴복시키려는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필수는 피하지 않고 오히려 아들 앞에 다가섰습니다.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이 인연의 매듭은 반드시 오늘 잘라내야 한다는 것을요. 폭풍 같은 대치가 지나고 기철이 지쳐 잠든 새벽, 필수는 서둘러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가 챙긴 것은 평생의 손때가 묻은 바느질 가방 하나와 낡은 옷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식탁 위에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 하나를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의 이름으로 된 작은 고시원 계약서와 석 달치의 방세, 그리고 단호한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필순의 무릎이 시려왔지만 마음만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웠습니다. 계단을 내려와 멀어지는 빌라를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미리 예약해둔 택시에 몸을 실었습니다. 기사님이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을 때 필수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적지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그녀에게 자신의 목적지를 말하는 행위 자체가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멀리 아주 멀리 가주세요. 택시가 도심을 벗어나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창밖으로 푸른 산과 들이 펼쳐졌습니다. 필수는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흐릿하게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서울 하늘 아래서 복작거리며 살아온 그녀에게 지평선이 보이는 풍경은 마치 다른 행성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울컥하고 무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슬픔이라기보다는 너무 늦게 마주한 자유에 대한 회한이었습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강원도 산자락 아래의 작은 요양병원이었습니다. 친구가 운영하는 그곳은 병원이라기보다 오래된 별장 같은 아늑함이 있었습니다. 필수는 그곳에서 환자가 아닌 이를 도와주는 봉사자로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좁지만 정갈한 방 창밖으로는 이름 모를 산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첫날 밤 필수는 아들이 없는 적막함에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휴대폰 전원을 끄고 깊은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필수는 병원 마당을 산책하며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공기를 마셨습니다. 누구의 아침밥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아침. 그녀는 마당에 핀 들꽃 한 송이를 꺾어 코끝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평생 바느질 냄새, 음식 냄새에 찌들어 살던 그녀에게 들꽃 향기는 마치 신선한 충격처럼 다가왔습니다. 필순의 눈에 작은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기철의 엄마가 아닌 정필순으로 숨쉬고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필수는 병실 노인들의 헐거운 단추를 달아주고 해진 옷가지를 수선해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필순의 솜씨에 감탄하며 그녀를 정 선생님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 누구네의 댁이 아닌 자신의 성씨 뒤에 붙은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처음에는 쑥스러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부심으로 다가왔습니다. 필수는 창고에 넣어두었던 퀼트 도구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제는 아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억지로 만드는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사계절을 보내는 노인들에게 줄 따뜻한 무릎 담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느질을 하는 동안 필순의 구부정했던 허리가 조금씩 펴졌고 거칠었던 표정도 온화하게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던 할머니가 필순의 담요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필순의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조금씩 녹여주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필수는 병원 뒷산에 올라 나무를 캐고 그것을 정성스럽게 묻혀 병원 식구들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웃고 떠들며 필수는 잊고 있었던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았습니다. 자신이 농담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큰 소리로 웃으면 가슴이 시원해진다는 것을 칠순이 넘은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문득문득 아들의 모습이 환영처럼 나타났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강아지 한 마리만 봐도 기철이 생각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습니다. 하지만 필수는 그때마다 바늘을 더 깊게 찔러 넣었습니다. 이 고통은 반드시 겪어야 할 해독의 과정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필수는 매일 밤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도 나는 나를 사랑하기로 했다. 그리고 너를 놓아주기로 했다. 그녀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엄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한 명의 어른으로 대우하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평화롭던 필순의 일상은 한 통의 전화로 다시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식을 끊었던 친척 한 분이 요양병원 연락처를 알아내
전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기철의 처참한 근황이었습니다. 기철은 필순이 집을 나간 뒤 며칠 동안 방황하다 결국 고시원으로 쫓겨났고 거기서도 적응하지 못해 막노동판을 전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친척은 필순을 비난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식을 그렇게 길바닥에 내팽개치는 법이 어딨냐, 애가 죽게 생겼다며 당장 돌아오라고 다그쳤습니다. 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어미의 본능은 당장 서울로 달려가 아들의 손을 잡으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밥은 먹었는지 잠은 어디서 자는지 그 생각만으로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그날 밤 필수는 짐을 쌌습니다. 다시 예전의 그 지옥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 아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삶으로 말이죠. 하지만 가방을 닫으려는 순간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병원에 온 뒤로 조금씩 생기가 돌던 얼굴이 아들의 소식을 듣자마자 다시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필수는 짐가방 위에 엎드려 밤새 통곡했습니다. 아들을 돕고 싶은 마음과 자신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날카롭게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필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돌아가면 기철은 영원히 엄마라는 마약에서 깨어나지 못할 것이고 결국 두 사람 모두 파멸하게 될 것이므려. 필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짐가방을 다시 풀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 해온 바느질 중 가장 힘들고 아픈 단절의 매듭이었습니다. 다음 날 필수는 친척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의 인생은 이제 그 아이의 것입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더 이상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필순의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한구석에서는 묘한 확신이 피어올랐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집요하게 그녀를 추격해왔습니다. 기철이 결국 어머니가 있는 곳을 알아내 병원 입구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병원 정문 근처에서 서성이는 아들의 뒷모습을 창문 너머로 발견한 순간 필수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멀리서 봐도 아들은 초라하고 야위어 있었습니다. 기철은 병원 보안 요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며 필순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습니다. 필수는 커튼 뒤에 숨어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어나가 아들을 안아주고 싶은 충동이 그녀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필수는 눈물을 닦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립스틱을 짙게 발랐습니다. 약해진 마음을 감추기 위한 그녀만의 갑옷이었습니다. 필수는 단호한 발걸음으로 병원 정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멀리서 어머니를 발견한 기철이 반색하며 달려왔습니다. 예전처럼 불쌍한 척을 하며 필순의 옷소매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필수는 차가운 눈빛으로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기철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알던 어머니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필수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작은 봉투를 꺼내 기철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필순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롭고 단단했습니다. 기철은 멍하니 바닥에 떨어진 봉투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필수는 그 자리를 뒤돌아섰습니다. 아들의 비참한 외침이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 건물 안으로 들어온 필수는 복도 끝에서 주저앉아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지막 슬픔의 배출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압니다. 이 아픈 단절이 기철에게는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배우는 시작이 될 것이고 자신에게는 잃어버린 생을 되찾는 길이므려.
필수는 바닥을 딛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걷는 당당한 인간의 발걸음이었습니다. 2년의 매듭은 그렇게 가장 아픈 가위질로 잘려나갔습니다. 아들이 떠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요양병원의 정원에는 다시금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났습니다. 필수는 이제 그곳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퀼트 작품들은 병원 로비에 전시될 만큼 아름답게 피어났고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만큼이나 깊은 평온이 자리 잡았습니다. 필수는 어느 날 아침 낯선 이름으로 배달된 소포 하나를 받았습니다. 소포 안에는 두툼한 내복 한 벌과 비뚤비뚤한 글씨로 적힌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공장에서 일 시작했어. 처음으로 내 돈 벌어서 사봤어. 미안해. 필수는 편지를 가슴에 묻고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드디어 스스로 걷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의 단호한 거절이 아들에게는 가장 뜨거운 사랑의 매질이었음을 필수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만약 그때 다시 아들을 품어주었더라면 결코 마주할 수 없었을 기적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필수는 다시 바늘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그녀가 놓는 자수는 누군가의 상처를 덮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아들의 새로운 인생을 잇는 찬란한 희망의 문이었습니다. 필수는 마당으로 나가 따스한 봄볕을 쬐었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저 햇살을 사랑하는 한 여자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인연을 끊는다는 것, 그것은 때로 가장 숭고한 사랑의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를 파괴하는 끈을 잘라내고 각자의 자리에서 오롯이 서게 하는 일. 필수는 그 모진 과정을 거쳐 진정한 평화에 도달했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지는 노을은 이제 어둠을 부르는 신호가 아니라 내일의 찬란한 태양을 준비하는 축복의 빛이었습니다.